아버지의 시신은 아직 장례식장 안치실의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었다. 온기조차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다. 나는 빈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릎은 이미 감각이 없을 정도로 저려왔고 눈물마저 다 말라버려 뻑뻑한 통증만 남았다. 꼬박 사흘 밤낮을 눈 한 번 붙이지 못해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시어머니가 내 팔뚝을 움켜쥐더니 복도 끝으로 질질 끌고 갔다. 억센 손톱이 살점 깊숙이 파고들었다.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한껏 낮췄지만 두 눈은 무섭게 번뜩이고 있었다. 보상금은 언제 나온다? 너희 친정아버지 그 공사판 말이다. 산재 보상금이 적게 잡아도 2억은 될 거 아니냐? 우리 집 주택담보대출 잔금이 딱 그쯤 남았잖니. 내가 미처 입을 떼기도 전이었다. 남편이 다가와 양복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은 채 귀찮은 일 빨리 끝내자는 투로 말했다. 조의금은 일단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게 해. 어차피 장례식장 비용으로 얼마 들지도 않을 텐데 뭘. 그 순간 쉴 새 없이 흐르던 내 눈물이 뚝 멎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번쩍하고 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 이 집구석에서는 내 아버지의 죽음조차 그저 입금 예정인 수입에 불과하구나. 나는 울고불고 매달리지도 소리 높여 싸우지도 않았다. 그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례식장 1층 편의점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다음 날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그 짧은 순간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싱크대에 받은 찬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은서의 손가락은 이미 하얗게 퉁퉁 불어 쭈글쭈글해져 있었다. 도마 위에는 껍질을 벗긴 무가 수십 개 쌓여 있었고 그 옆 스테인리스 대야에는 핏물을 빼는 소갈비가 한가득 담겨 있었다. 새벽 4시 30분, 과천시의 하늘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32평짜리 낡은 아파트 주방에는 낡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둔탁한 소리만 웅웅거렸다. 오늘은 시어머니 오순자의 생신이었다. 가족 모임은 점심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18가지나 되는 잔치 음식 메뉴는 이미 3일 전에 은서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통보된 상태였다. 은서는 감자칼을 쥐고 기계적으로 도라지 껍질을 벗겼다. 흙냄새와 파, 마늘의 매운내가 뒤섞여 눈이 시큰거렸다. 거실에서 슬리퍼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 오순자가 카디건을 걸친 채 부스스한 눈으로 주방 입구에 나타나더니 곧바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시선이 아직 텅 비어있는 커다란 가스레인지 화구들을 훑고 지나갔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갈비탕 소채 불도 안 올렸어. 도대체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거칠었으며 반박을 허용하지 않는 날 선 질책이 담겨 있었다. 아주버님네 식구들이 11시면 도착할 텐데 손내님들한테 찬물만 대접할 작정이니? 은서는 손에 쥔 칼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만 살짝 숙였다. 어머니, 갈비는 아직 핏물을 빼는 중이에요. 금방 불에 올릴게요. 금방. 넌 어째 매사가 그렇게 굼뜨니?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다가와 냄비 뚜껑 몇 개를 열어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뚜껑을 닫았다. 챙그랑거리는 날카로운 쇳소리가 부엌을 울렸다. 양념은 아끼지 말고 팍팍 넣었어. 네,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내 시아버지 쪽 친척들도 오니까 어디서 궁상맞음만 돼서 우리 집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바로 그때 싱크대 옆 대리석 상판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징, 징, 징. 화면이 켜지며 어두운 주방 조명 아래서 유난히 눈부시게 빛났다. 발신자 정보에 몇 글자가 깜빡였다. 화성 산재병원. 은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감자칼이 도라지에서 미끄러지며 엄지손가락 지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피는 나지 않았지만 하얗게 짓눌린 자국이 남았다. 그녀는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축축한 손을 앞치마에 대충 쓱쓱 문질러 닦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태수 환자분 보호자 강은서 씨 되십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배경음으로는 이동식 침대 바퀴가 바닥 타일을 구르는 요란한 소리와 의료기기의 날카로운 경고음이 뒤섞여 들려왔다. 네, 접니다. 여기는 화성 산재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께서 일하시던 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심폐소생술 중이며 상태가 매우 위독하시니 보호자분께서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 펑하고 터져버린 것 같았다. 은서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목구멍에서는 단 한마디의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귓가에 닿은 차가운 액정 화면이 오싹한 전율마저 느끼게 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듣고 계십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세요. 탕 씻겠다.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싱크대 상판을 쾅쾅 두드렸다. 무슨 전화를 그렇게 온종일 붙들고 있어? 너 갈비 푹 고아지지 않아서 질기기만 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은서가 몸을 돌렸다. 불만으로 가득 차 길게 늘어진 시어머니의 얼굴, 조리대 위에 산더미처럼 쌓인 식재료들, 그리고 아직 불도 켜지 않은 차가운 냄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은 뒤 목에 걸린 앞치마 끈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앞치마가 주방 바닥 매트 위로 툭 떨어졌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야, 너 어디가? 은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지나쳐 겉옷조차 챙기지 않은 채 파 냄새와 고기 누린내가 팬 야른 니트 차림 그대로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등 뒤로 현관문이 쾅 닫히며 시어머니의 앙칼진 욕설을 집 안으로 단절시켰다. 화성 산재병원 영안실은 지하 2층에 있었다. 공기 중에는 포르말린과 싸구려 향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가 떠돌았다. 은서는 냉동고 앞에 무릎을 꿇고 직원이 그 무거운 금속 서랍을 천천히 끌어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하얀 천이 한쪽으로 거치고 흙먼지와 핏자국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 드러났다.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통화하면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으니 우리 손주 옷 따뜻하게 입히라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이제 뻣뻣하게 굳은 주검이 되어 있었다. 은서는 소리 내어 울지 않았다. 그저 아버지의 이마에 깊게 파인 상처와 하얗게 센 눈썹 위에 엉겨붙어 굳어버린 핏자국을 뚫어지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얼굴을 어루만지려 했지만 손끝이 그 얼음장 같은 피부에 닿기 1초 전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손을 걷어들였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신원 확인 부탁드리며 확인이 끝나면 수속을 밟으셔야 합니다. 옆에 서 있던 직원이 사무적인 태도로 서류철을 내밀었다. 은서는 펜을 쥐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 자기 이름 석자조차 삐뚤빼뚤하게 적어내려갔다. 그 후로 이어진 48시간은 끝이 없는 기괴한 악몽 같았다. 은서는 홀로 병원과 구청, 장례식장을 미친 듯이 오갔다. 수의 원단을 고르고 화환을 놓을 자리를 확인하고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난 남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 남동생은 수화기 너머로 오열하며 밤 비행기라도 끊겠다고 했지만 아무리 빨라도 3일 뒤에나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괜찮아. 누나가 여기 있잖아. 누나가 아빠 잘 보내드릴게. 은서는 전화기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굵은 눈물방울이 장례식장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툭툭 떨어졌다. 남편 정재훈은 아버지의 시신이 입관된 후 당일 오후가 되어서야 장례식장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 출근할 때 입는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이었고 넥타이조차 검은색으로 바꿔 매지 않았다. 빈소 앞으로 걸어간 그는 성의 없이 향 3개를 꽂고 형식적으로 2번 절을 한 뒤 은서의 곁으로 다가왔다. 어쩌다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야? 재훈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의 말투에는 슬픔이라곤 단 한 줌도 묻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평온한 일상을 방해받았다는 짜증이 배어 있었다. 이거 돈이 얼마나 깨지는 거야? 은서가 붉게 퉁퉁 부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이미 이틀 밤낮을 꼬박 세웠고 입술은 바싹 말라붙어 하얗게 껍질이 일어나 있었다. 내 적금 깨서 먼저 결제했어. 은서의 목소리는 사포에 긁히는 것처럼 쇳소리가 났다. 재훈은 그제야 안도하는 한숨을 쉬며 정장 재킷 자락을 끌어당기고는
손목을 들어 시계를 확인했다. 그럼 다행이고. 나 오후에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있어서 다시 들어가 봐야 해. 어차피 밤에 조문객도 별로 없을 텐데 당신 혼자서도 괜찮지? 그는 은서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몸을 돌려 빈소를 빠져나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발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은서는 다시 방석 위로 무릎을 꿇고 고개를 푹 숙였다. 다음 날 오후, 시어머니 오순자가 그제야 뒤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최고급 낙타털로 만든 새까만 코트를 걸쳐 입었고 미용실에서 막 세팅을 받고 온 것이 분명한 머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뒤로 올려 묶여 있었다. 영정사진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는 빈소에 들어서자마자 입구에 놓인 방명록 쪽으로 직행했다. 그곳에는 조익은 봉투를 넣는 까만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상자 앞에 꼬박 10분을 서 있었다. 안쪽에 꿇어앉아 있던 은서는 곁눈질로 시어머니의 손가락이 나무 상자 모서리를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았다. 시어머니의 두 눈은 어쩌다 한 번씩 사람들이 넣고 가는 하얀 봉투에 기분 나쁘게 꽂혀 있었다. 마치 곧 자기 손에 들어올 상품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눈빛이었다. 은서야. 시어머니가 다가오더니 방석에서 한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섰다.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은 품이 이곳의 향 냄새를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사돈 어른이 워낙 급하게 가셨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가만 보니 올 손님도 별로 없는데 육개장이랑 밥은 제일 싼 걸로 올려라.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말을 마친 그녀는 창가 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그 후로 단 한 번도 엉덩이를 떼지 않았다. 셋째 날 새벽 3시. 장례식장도 마침내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시던 마지막 동료 인부 몇 분이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영정 앞에 켜둔 촛불이 미세한 바람에 흔들리며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를 밝게 비췄다 어둡게 만들기를 반복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물이 빠져 하얗게 바랜 공사 현장 형광조끼를 입고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계셨다. 은서는 무릎을 꿇고 있던 두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아주 조금 자세를 바꿔보려 했다. 바로 그때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 갑자기 그녀의 팔뚝을 덥석 움켜쥐었다. 뾰족한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은서는 욱신거리는 통증에 숨을 들이켰고 고개를 돌려 어두운 조명 아래서 기괴할 정도로 번뜩이는 시어머니의 두 눈과 마주쳤다. 나와봐.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목소리를 억눌렀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은서를 억지로 일으켜 세우더니 빈소 밖으로 반쯤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나갔다. 텅 빈 복도를 지나 육중한 비상구 철문을 밀어젖혔다. 계단실에는 찌든 담배 냄새가 진동했다. 머리 위 센서 등은 접촉 불량인지 찌지직거리는 전류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다. 시어머니가 손을 놓자 은서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댔다. 은서야. 시어머니가 한 걸음 바짝 다가왔다. 깜빡이는 센서 등 불빛이 시어머니의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바른 입술을 비췄다. 빛과 그림자에 잘린 그 얼굴은 섬뜩하기 짝이 없었다. 시어미가 뭐 하나만 묻지. 은서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쳐다보았다. 귓속에서 삐 하는 이명이 계속해서 맴돌기 시작했다. 너희 친정아버지 공사판에서 일하다 그렇게 되신 거 맞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은밀하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주체할 수 없는 묘한 흥분감이 서려 있었다. 비계가 무너졌다며. 그거 아주 대형 사고 아니냐. 내가 듣기로 산재 보상금이 아무리 못해도 3억은 좋게 나온다던데 맞지? 이명 소리가 더 커졌다. 은서는 갑자기 숨쉬기가 버거워졌다. 마치 이 계단실의 산소가 순식간에 다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내가 뭐 돈 욕심내는 그런 속물인 줄 아느냐. 너도 잘 알잖니. 은서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자 시어머니는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왔다. 시어머니의 몸에서 풍기는 독한 향수 냄새에 은서의 위장이 뒤틀렸다. 하지만 너도 우리 집안 사정을 좀 헤아려야지. 재훈이 그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비 말이다. 지금 딱 1억 2천만 원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잖니. 네, 친정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그 돈 쥐고 있어봤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마침 잘 됐지 뭐냐. 그 돈으로 학원 빵꾸 난 거 메꾸면 딱이겠다. 나중에 재훈이 학원 자리 잡고 대박 나면
걔가 널 섭섭하게 하겠니? 저 붉게 칠해진 두 입술이 쉴 새 없이 달싹거렸다. 은서는 그 입술을 노려보며 속이 미친 듯이 뒤집히는 것을 느꼈다. 사흘 내내 물 한 모금 제대로 넘기지 못한 위장이 발작하듯 경련을 일으켰다. 자신의 아버지가 시신조차 굳지 않은 채 누워있는데 며느리를 비상구로 끌고 와 그 목숨값을 계산하고 있는 눈앞에 이 여자. 어머니. 은서가 마침내 입을 뗐다. 바람 한 점에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목소리였다. 우리 아빠 시신 아직 저 아래 냉동고에 있어요. 시어머니는 멈칫하더니 이내 미간을 팍 찌푸리며 짜증스럽게 손사래를 쳤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럼 뭐 그 3억을 내 관짝에라도 싸들고 갈 테냐. 어미 말 허투루 듣지 말고 보상금 꽂히는 대로 당장 재훈이 통장으로 이체해라. 이 일은 이렇게 정리하는 걸로 알겠다.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코트깃을 튕기듯 추스르더니 비상구 문을 밀치고 나갔다. 복도를 울리는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다. 은서는 홀로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차가운 계단 위로 주저앉았다. 두 손에 얼굴을 파묻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머릿속을 맴도는 극도의 황당함과 분노가 가슴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더니 이내 차갑고 단단한 얼음 덩어리로 굳어버렸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은서는 비상구 문을 열고 다시 빈소로 걸어 들어갔다. 언제 왔는지 남편 재훈이 와 있었다. 그는 영정사진 앞이 아니라 구석에 놓인 작은 교자상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 상 위에는 조의금을 담아두었던 까만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는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재훈은 하얀 조의금 봉투들을 하나하나 뜯어 지폐를 꺼낸 뒤 손가락에 침을 발라가며 돈을 세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휴대전화 계산기 화면이 켜져 있었고 액정에는 숫자들이 바쁘게 올라가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렸는데도 재훈은 고개 한번 들지 않았다. 장례식장 화환값은 방금 내 신용카드로 긁었어. 그는 5만 원권 지폐 한 다발을 탁탁 쳐서 가지런히 정리하며 세상에서 가장 당연한 일을 하듯 덤덤하게 말했다. 이 조의금은 일단 어머니가 챙겨두시게 할 거야. 어차피 장인어른 쪽 친척들은 오지도 않아서 들어온 돈도 얼마 없잖아. 나중에 장인어른 산재 보상금 나오면 화환값은 나한테 따로 입금해. 이런 돈 계산은 가족끼리라도 철저하게 해야지. 그의 말투는 마치 배달 음식 왔으니 문 좀 열어줘라고 말하는 것처럼 평온하기 그지없었다. 은서는 남편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손에 쥐어진 지폐 다발에서 하얀 국화꽃에 둘러싸인 정면의 영정사진으로 천천히 옮겨갔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다. 딸 시집 갈 때 혼수 비용이라도 보태주겠다고 60이 넘은 나이에도 공사판에서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시던 아버지. 딸이 임신했을 때 작업복에 묻은 먼지 때문에 혹여나 해가 될까 봐 차마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멀찍이 서서 허허 웃기만 하시던 나의 아버지. 이 집안에서 아빠의 죽음은 그저 통장에 찍힐 숫자 몇 개에 불과했던 것이다. 은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을 꽉 쥐고 주먹을 만들었다. 조금씩 더 힘을 주자 손톱이 손바닥 살을 깊게 파고들며 하얀 반달 자국을 남겼다. 뻑뻑했던 눈가에 아주 옅게 맺혀있던 습기마저 바로 이 순간 흔적도 없이 말라버렸다. 그녀는 뛰어가 상을 뒤엎지도 않았고 미친 듯이 악을 쓰며 발악하지도 않았으며 엉엉 소리내어 울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천근만근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빈소를 벗어나 복도 끝 유가족 휴게실로 걸어갔다. 휴게실은 불이 꺼져 캄캄했다. 은서는 구석에 있는 사물함으로 다가가 자신의 가방을 꺼냈다. 가방 맨 밑바닥에는 비닐로 여러 겹 꽁꽁 싸맨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액정 테두리가 깨지고 뒷면에는 색이 바랜 미끄럼 방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구형 스마트폰이었다. 이것은 3년 전 계절이 바뀌어 재훈의 정장을 정리하다 안주머니에서 발견한 물건이었다. 세탁소에 맡길 옷들을 분류하며 호주머니를 뒤지던 중 손끝에 딱딱한 것이 걸려 꺼내보았다. 비밀번호조차 걸려있지 않아 화면을 밀기만 하면 바로 열리는 낡은 스마트폰이었다.
은서는 그 휴대전화를 손에 꽉 쥔 채 엄지손가락을 전원 버튼 위에 한참 동안 올려두었다. 이윽고 화면이 켜졌다. 배터리는 20%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사진첩을 눌렀다. 사진첩에는 3년 전 그녀가 직접 찍어둔 열대장의 캡처 화면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은서가 첫 번째 사진을 열었다. 재훈과 시어머니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보낸 메시지였다. 이번 달 용돈은 왜 아직 안 들어오니? 재훈이 답했다. 엄마, 오늘 오후에 월급 들어왔어요. 150만 원 방금 이체했습니다. 남은 돈은 제 영업비로 좀 빼두고 생활비 하라고 은서한테 보냈어요. 어머니가 다시 보냈다. 걔한테는 딱 80만 원만 줘라. 어차피 근처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게 다인데 돈 쓸 데가 어딨어? 월급 통장은 내 밑에 두는 게 제일 안전해. 그년 손에 돈 쥐어주면 조만간 친정으로 다 빼돌릴 거다. 재훈의 답장이 이어졌다. 네, 알겠어요, 엄마. 은서의 시선은 딱 80만 원만 줘라라는 문장 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결혼하고 8년. 매월 1일이 되면 재훈은 칼같이 80만 원을 이체했다. 그 80만 원으로 수도요금, 가스요금, 반찬값을 충당해야 했고 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분유와 기저귀 값까지 쪼개 써야 했다. 단돈 몇천 원이라도 아껴보려고 은서는 한겨울 영하 10도의 날씨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찬 바람을 맞으며 재래시장 떨이 채소를 사러 다녔다. 그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던가? 과거의 기억이 은서의 뇌리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혼 첫 해, 관례에 따라 은서의 친정에서는 혼수 예단비로 1,500만 원을 마련해 주었다. 그 돈이 든 통장을 건네받은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젊은 애들은 돈 굴릴 줄을 모르니 내가 이자 높은 정기예금에 묶어주마. 라는 핑계로 통장과 도장을 싹 쓸어갔다. 그날 이후로 그 돈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두 번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다. 은서는 화면을 넘겨 두 번째 사진을 열었다. 그것은 재훈의 명의로 날아온 재산세 납부고지서 사진이었다. 강남구 외곽에 위치한 그 오피스텔은 이미 3년 전에 시세 4억을 훌쩍 넘긴 알짜배기 부동산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아버지가 허리 디스크로 쓰러져 당장 300만 원의 수술비가 모자랐을 때 은서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돈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서 재훈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장인어른 국민건강보험 다 되는데 왜 우리한테 손을 벌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낡아빠진 집도 주택담보대출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내가 그 300만 원을 어디서 파와? 그 300만 원을 구하기 위해 은서는 한밤중에 남편 몰래 숨어서 대학 시절 동기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리며 굽신거려야 했다. 그런데 허리가 휜다던 그 남편은 뒤로는 4억짜리 오피스텔을 굴리고 있었던 것이다. 대외적으로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 아들 이름만 빌려서 내가 산 이라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실상 그 오피스텔의 계약금과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는 재훈이 감쪽같이 숨겨둔 비자금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3년 전 은서는 임신 중이었고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다 개워낼 정도로 입덧이 끔찍하게 심했다. 화장실 변기를 부여잡고 헛구역질을 하다 혼절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문 밖에 서 있던 시어머니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내뱉었다. 유난 떨지 마. 나 젊었을 때 재훈이 가졌을 때는 그 만삭배를 하고도 밭을 다 했다. 하루 결근하면 월급이 얼마나 깎이는 줄 알기나 해? 빨리 찬물로 세수하고 출근. 그달 출근길 지옥철에 시달리던 은서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아이는 빛을 보지 못한 채 떠났다. 하나하나 건건이 8년치 피눈물 나는 장부가 은서의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예전에 그녀는 늘 자신을 다독였다. 그래, 참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빠 걱정하시지 않게 내가 참아야지.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와 사위가 잘해주냐, 시부모가 구박하지는 않냐고 물으실 때마다 그녀는 억지로 웃음을 쥐었자며 다들 엄청 잘해주세요. 아빠는 아무 걱정 마세요. 라고 거짓말을 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해서라도 지켜주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 아버지는 저 차가운 영안실 냉동고에 누워 계신다. 그 순간 밖에서 의자를 질질 끄는 소리가 들려와 은서의 상념을 깨뜨렸다. 그녀는 구형 휴대전화 화면을 끄고 다시 비닐로 단단히 싼 뒤 가방 맨 밑바닥 보이지 않는 곳으로 깊숙이 밀어 넣었다. 장례식은 마침내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시신은 화장장으로 향했고 한 줌의 재가 된 아버지는 서울 근교의 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오니 이미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었다. 마지막 잡동사니들을 치우고 장례식장 대관료까지 모두 정산한 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빈소 한가운데 놓인 작은 교자상 위에는 두툼한 흰색 봉투 하나가 올려져 있었다. 사흘 동안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합친 총 487만 원의 돈이었다. 시어머니 오순자는 이미 그 고급스러운 낙타털 코트로 갈아입은 뒤였다. 한 손에는 명품 가죽 가방을 든 채 시어머니의 시선은 그 하얀 봉투에 탐욕스럽게 꽂혀 있었다. 그녀가 다가가 봉투를 낚아채려는 찰나였다. 어디선가 불쑥 손 하나가 뻗어 나오더니 그 봉투 위를 매섭게 내리눌렀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을 울렸다.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다. 상 맞은편에는 은서가 서 있었다. 오랜 집안일로 마디가 굵어진 그녀의 손이 조의금 봉투를 지시기듯 누르고 있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시퍼렇게 굳었고 미간은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손 안 떼. 은서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은서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정교하게 아이라인을 그린 그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머니. 은서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글자 하나하나가 송곳처럼 또렷했고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이 돈은 제가 아빠 장례 비용으로 쓸 겁니다.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치더니 억지로 봉투를 뺏어들려고 손에 힘을 주었다. 내가 무슨 장례 비용을 내? 재훈이가 말 안 했어. 이 돈은 일단 내가 챙겨두고 나중에 보상금 나오면 그때 계산하기로 했잖아. 어디서 어른 앞에서 눈을 부라려. 당장 손 떼고 꼴싸 나온 짓 그만둬. 은서의 손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인 물처럼 평온하고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장례식장 식대랑 시설 이용료 미납된 잔금이 아직 2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그거 결제하고 남은 돈은 우리 아빠 49제 지낼 때 쓸 거예요. 이 돈 단 한 푼도 어머니한테 못 드립니다. 뭐라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악기처럼 일그러졌고 사람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앙칼진 고함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들고 있던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은서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이 은혜도 모르는 미친년. 우리 집구석에서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 머리에 피 좀 말랐다 이거냐? 어디서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대들.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재훈이 소란을 듣고 황급히 뛰어들어왔다. 강은서, 너 돌았어? 재훈이 은서의 손목을 낚아채더니 우악스럽게 옆으로 팽개쳤다.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미쳤으면 곱게 미쳐. 당장 무릎 꿇고 사과 안 해? 재훈이 그녀를 거칠게 밀쳐내는 바로 그 찰나. 은서는 손목의 스냅을 이용해 상 위에 있던 봉투를 재빨리 낚아채 손에 꽉 움켜쥐었다. 은서는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고 있는 낯선 남편을 그리고 그 옆에서 방길방길 뛰며 패악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순간 저 두 사람이 너무나도 가련하게 느껴졌다.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비참해 보였다. 나 안 미쳤어. 은서는 재훈의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구겨진 옷소매를 툭툭 털어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을 벌레 보듯 쳐다보지도 않았다. 의자 등받이에 걸쳐둔 검은색 외투를 집어든 그녀는 몸을 돌려 척추를 꼿꼿하게 세웠다. 너 거기 안 서. 강은서. 너 오늘 이 문턱 넘어서 나가면 2번 다시 우리 집구석에 발들일 생각 꿈에도 마라. 시어머니가 등 뒤에서 목이 터져라 악다구니를 썼다. 하지만 은서의 발걸음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타일 바닥을 때리는 구두 굽소리가 맑고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복도를 가로질러 장례식장 자동문을 당당하게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서자 첫눈이 섞인 매서운 칼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지만 그 차가운 감촉은 3일 내내 멍하게 가라앉아 있던 그녀의 뇌를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깨워주었다. 밤 8시. 과천시의 낡은 아파트. 은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집 안은 불이 모두 꺼져 캄캄했고 공기 중에는 며칠 전 끓이려다 만 갈비탕의 옅은 기름 냄새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었다. 그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얼음장 같은 현관 타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신발장에 등을 기댄 그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그 낡은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다. 주소록을 열어 맨 밑바닥까지 스크롤을 쫙 내렸다. 그곳에는 김 변호사, 상담라는 이름 하나가 저장되어 있었다. 3년 전 그 4억짜리 오피스텔의 존재를 알게 된 직후 은서는 가족들 몰래 구청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 적이 있었다. 그때 그녀를 담당했던 사람은 이혼 소송 전문인 여성 변호사였다. 당시 김 변호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을 속였다는 것만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남편의 명백한 외도나 가정폭력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당장은 억울하시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모든 계좌 거래 내역과 정황 증거들을 악착같이 수집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은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 치고 말았다. 그래서 그 번호는 주소록의 가장 깊은 곳에 화석처럼 묻힌 채 단 한 번도 수신호로 연결되지 않았다. 은서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마침내 통화 버튼을 꾹 눌렀다. 뚜.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 법률사무소입니다. 김 변호사님. 은서는 휴대전화를 쥔 손에 꽉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텅 비고 캄캄한 거실에 울려 퍼지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리를 불태우고 강을 건너는 자의 섬뜩한 결기가 서려 있었다. 저 3년 전에 상담받았던 강은서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상대방이 머릿속 서랍을 뒤지는 듯한 침묵 끝에 대답이 들려왔다. 아, 강은서 씨. 기억납니다. 무슨 일이시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은서는 베란다 창밖, 아득히 멀리 보이는 고속도로의 자동차 불빛들을 응시했다. 저 이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인간들 전부 다 철저하게 짓밟아 줄 겁니다. 그 후로 2주 동안 은서는 시댁에도 과천의 아파트에도 발을 들이지 않았다.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회사 근처의 허름한 비즈니스 호텔에 방을 잡았다. 그 2주라는 시간 동안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한 기계처럼 자신의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해 나갔다.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었다. 사람들로 붐비는 민원실 창구 앞에 앉은 은서는 아버지의 사망 진단서와 자신의 신분증을 직원 앞으로 쓱 밀어주었다. 안녕하세요. 강태수 씨의 산재 보상금 수령권자 지정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창구 직원은 타자기를 요란하게 두드리며 전산망을 조회하더니 모니터를 보며 확인해 주었다. 강태수 환자분께서는 생전에 이미 산재 보상금 수령권자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완료하셨습니다. 시스템 기록에 따르면 발생되는 모든 산재 보상금과 유족연금의 유일한 합법적 수령권자는 따님이신 강은서 씨 본인 한 분뿐입니다. 이 보상금은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특유 재산이므로 오직 강은서 씨 명의의 개인 계좌로만 이체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돌덩이처럼 굳어있던 은서의 어깨가 미세하게 스르르 풀렸다. 아버지는 그 떼약볕 내리쬐는 공사판에서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짊어지면서도 홀로 남겨질 딸을 위해 마지막 피난처를 단단히 설계해 두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청구 수속 밟아주세요. 두 번째로 향한 곳은 주거래 은행이었다. 은서는 법적인 배우자 자격을 증명할 서류를 들이밀고 결혼 후 8년 동안의 모든 부부 계좌 거래 내역을 낱낱이 출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우자 자격으로 재혼 명의의 특정 자금 흐름을 합법적으로 추적할 권리가 그녀에게는 있었다. 프린터가 요란한 쇳소리를 내며 잉크 냄새가 풀풀 나는 두꺼운 종이 뭉치를 토해냈다. 은서는 은행 객장 대기석에 앉아 형광펜을 집어들고
매의 눈으로 한 줄 한 줄 대조하기 시작했다. 출력물 3페이지로 넘어가는 순간 그녀의 펜 끝이 딱 멈췄다. 매달 시어머니가 꼬박꼬박 뜯어가는 그 잘난 용돈 외에도 재훈의 명의로 된 은서가 전혀 모르는 비밀 계좌가 무려 3개나 숨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의 계좌에서 정확히 3년 전부터 매월 15일만 되면 일정 금액이 꼬박꼬박 어딘가로 이체되고 있었다. 초반에는 50만 원이던 그 금액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액수가 커지더니 최근에는 120만 원까지 치솟아 있었다. 입금자란에 찍힌 이름은 단 3글자, 박미정이었다. 은서는 그 이름을 뚫어지라 노려보았다. 2년 전 재훈이 학원 프랜차이즈를 갓 오픈했을 때 한번 구경을 갔던 기억이 벼락처럼 스쳤다. 학원 인포메이션 데스크에는 밝은 갈색으로 머리를 염색하고 풀 메이크업을 한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때 재훈은 은서에게 이렇게 소개했다. 아, 여긴 이번에 새로 뽑은 데스크 직원, 박미정 씨야. 아하, 그 여자는 단순한 데스크 직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은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보다는 헛웃음이 날 정도로 기괴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는 두꺼운 노란색 형광펜으로 박미정에게 송금된 모든 기록 위에 굵고 선명한 밑줄을 쭉쭉 그었다. 마지막 3번째. 그녀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뽑아온 두툼한 거래 내역서 뭉치, 구형 휴대전화에 저장된 카카오톡 캡처 화면들, 그리고 4억짜리 오피스텔의 재산세 납부고지서 사진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깔려 있었다.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훑어보더니 은서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강 선생님, 아주 꼼꼼하게 잘 모으셨네요. 그 박미정이라는 여자는 제가 조사원을 시켜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정재훈 씨와 꽤 오랫동안 만난 내연녀가 맞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경제적 은닉과 외도 2가지의 확실한 증거가 쥐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은서가 물었다. 지금 확보된 증거만으로도 이건 명백히 남편 측의 중대한 유책 사유에 해당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위를 톡톡 두드렸다. 제가 지금 당장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넣어서 남편 명의로 된 그 오피스텔의 처분 권한부터 묶어두겠습니다. 소장이 날아간 걸 알고 재산을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최대한 빨리 부탁드려요. 가압류 결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졌다. 3일 뒤 오전, 은서는 회사 제자리에서 수출입 통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액정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3글자가 떠 있었다. 1번, 2번, 3번. 은서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바꾼 뒤 뒤집어 놓고는 다시 모니터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17번째 부재중 전화 알림이 지나간 직후 아래층 로비 쪽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소란이 일어났다. 강은서, 너 당장 튀어나와. 목소리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2층 유리 파티션을 뚫고 들어와 탁 트인 사무실에서 일하던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은서는 마우스를 내려놓고 2층 복도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회사 1층 로비에서는 시어머니 오순자가 마치 미친 들짐승처럼 이리저리 날뛰고 있었다. 머리칼은 산발이 되었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최고급 낙타털 코트는 몸싸움 중에 단추가 하나 떨어져 나가 있었다. 보안 요원 2명이 양쪽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고 어떻게든 밖으로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이거 안 놔. 나 내 며느리 찾으러 온 거야. 강은서, 이 독사 같은 년아. 내가 미쳤지. 미쳤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 집을 건드려. 그거 내가 산 집이란 말이야. 층고가 높은 로비에 시어머니의 악다구니가 쩌렁쩌렁 울려 퍼졌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겁에 질려 책상 밑에 숨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고 있었다. 너 당장 안 내려와. 그깟 가압류인지 뭔지 당장 취하 못해.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쳐들었다가 2층 창문 뒤에 서 있는 은서와 시선이 딱 마주쳤다. 그 순간 발악하던 시어머니의 움직임이 뚝 멎었다. 은서는 유리창 너머에서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당황하지도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다. 예전처럼 쩔쩔매며 당장 뛰어내려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일 따위는 더더욱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광대를 구경하듯 우두커니 서 있을 뿐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스쳤다. 결혼하고 8년 내내 주방에서 고개만 푹 숙인 채 칼질만 해대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못하던 그 만만한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감히 닿지도 않을 높은 곳에 서서 저런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경찰 왔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소리쳤다. 보안 요원들은 그 틈을 타 힘을 주어 시어머니를 로비 밖으로 질질 끌어냈다. 자동문이 닫히며 마지막 남은 욕설까지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은서는 몸을 돌려 자기 자리로 돌아가 책상 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재훈은 그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시어머니가 회사에서 난동을 부린 바로 다음 날 오후 재훈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다. 은서야, 어제 엄마가 너무 흥분하셨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우리 이렇게 진흙탕 싸움은 하지 말자. 저녁 7시 단지 앞 카페에서 만나. 우리 대화 좀 해. 저녁 7시. 카페 안에는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히터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은 은서는 재훈이 문을 밀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는 평소 입던 그 번지르르한 양복 대신 회색 맨투맨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은서가 수없이 빨아대서 목덜미가 잔뜩 늘어난 헌 옷이었다. 아마도 이런 일상적인 차림새를 통해 은서의 동정심이나 가족에 대한 미련을 자극해 보려는 속셈인 듯했다. 재훈은 은서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비비적거리며 어떻게든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은서야, 보름 동안 도대체 어디가 있었어? 다들 얼마나 걱정했다고. 그는 이제 그만 화 풀고 좋게 넘어가자는 식의 말투로 입을 열었다. 집 문제는 엄마가 말이 좀 심하셔서 당신 화난 거라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가서 그 가압류 신청인지 뭔지 그것 좀 취하해줘. 법정까지 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잖아.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당신 감정 추스르기 힘든 거 나 다 이해해. 은서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노란색 형광펜이 죽죽 그어진 은행 거래 내역서 뭉치를 테이블 위에 쫙 펼쳐놓았다. 이게 다 뭐야? 재훈이 멈칫했다. 은서는 손가락을 뻗어 박미정이라는 세 글자 위를 탁탁 두드렸다. 누구야? 이 여자? 재훈의 시선이 그 이름표에 꽂혔다. 주변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은서는 단 3초 만에 불그락 푸르락 하던 재훈의 얼굴빛이 잿빛으로 사색이 되는 과정을 똑똑히 목격했다.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그의 손이 화들짝 뒤로 물러났고 목젖이 요동치듯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다. 이건 재훈이 말을 더듬으며 시선을 이리저리 굴리기 시작했다. 이건 학원 운영비야. 미정 씨는 인포메이션 직원이고 저건 비품사라고 보낸 돈이라고 당신 지금 내 통장 뒤조사한 거야? 강은서, 너 나 미행했어? 그는 제 발저린 도둑처럼 억지 분노를 짜내며 허세를 부리려 들었다. 은서는 대꾸도 하지 않고 아주 여유로운 손놀림으로 주머니에서 그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다. 잠금을 풀고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김 변호사가 사람을 써서 재훈의 옛날 휴대전화에서 삭제되었던 음성 메시지를 복원해낸 것이었다. 은서는 볼륨을 최대한으로 키운 뒤 재생 버튼을 꾹 눌렀다. 자기야, 이번 달 용돈은 언제 줄 거야? 저번에 본 그 가방 아직 못 샀단 말이야. 자기가 그랬잖아. 집에 있는 그 촌스러운 마누라는 한 달에 80만 원만 쥐어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간다고. 남은 돈 빨리 내놔. 적막한 카페 안에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뜬금없이 울려 퍼졌다. 닭살이 돋을 만큼 역겨웠다. 옆 테이블에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던 대학생이 손을 멈추고 황당하다는 듯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카운터에서 유리잔을 닦던 아르바이트생의 손길도 우뚝 멈췄다. 재훈은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몸을 날려 휴대전화를 뺏으려 들었지만 은서가 한 발 앞서 슥 걷어들였다. 강은서, 당장 안 꺼. 재훈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이마에 굵은 핏대가 솟구쳤고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은서는 휴대전화를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은 뒤
서류 봉투 맨 밑바닥에서 잘 철해진 서류, 뭉치를 꺼내 재훈의 코앞에 탁 소리가 나게 내동댕이 쳤다. 맨 윗줄에는 이혼 소장 부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재산 분할. 은서는 재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판결문을 낭독하듯 서늘하게 쏘아붙였다. 그 오피스텔명에 전부 다 나한테 넘겨. 거기다 결혼 이후 형성된 공동재산의 60%. 그리고 당신 나한테 위자료 5천만 원 지급해. 너 진짜 미쳤어? 재훈이 펄쩍 뛰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릎이 테이블 다리에 쾅 부딪혀 올려져 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출렁거렸다. 그 오피스텔 계약금을 우리 엄마가 냈는데 단돈 10원도 안 보탠 내가 그걸 다 날로 먹겠다고? 뭐 위자료? 꿈 깨. 나 절대 이혼 도장 못 찍어. 당신이 정 못하겠다면. 은서는 그를 올려다보지도 않은 채 손에 쥐고 있던 소형 녹음기를 만지작거렸다. 며칠 전 일부러 사서 내내 몸에 지니고 다니던 물건이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서서히 눈을 치켜떴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재훈의 눈동자에 푹 꽂혔다. 방금 들려준 그 녹음 파일이랑 그리고 그녀가 느릿느릿 말을 이었다. 당신네 어머니가 우리 아빠 빈소에서 내 팔뚝을 꼬집어대며 산재 보상금 내놓으라고 윽박지르던 녹음 파일. 그것까지 전부 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거야. 재훈의 숨통이 순식간에 턱 막혀버렸다. 법원에서 바람난 것도 모자라 장인어른 목숨값까지 가로채려든 유책 배우자한테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짐작이 나가? 이 녹음 파일이 당신 학원 학부모 단톡방에 쫙 뿌려지면 당신 인생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해봤어? 재훈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두 손이 제멋대로 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진동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다. 테이블 위 얼음이 가득 든 커피잔, 표면에 송글송글 맺혀있던 물방울이 그의 몸 떨림 때문에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냈다. 이내 물방울이 주르륵 미끄러져 내리고 잔이 갸우뚱하더니 갈색 커피가 쏟아져 나와 새하얀 테이블 위로 보기 흉한 얼룩을 번져갔다. 은서는 테이블에 놓인 냅킨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계속 번져나가는 그 커피 자국을 닦아내는 대신 이혼 소장 부본을 다시 서류 봉투에 조심스럽게 집어넣는 데 썼다. 정막이 내려앉은 테이블 위로 바스락거리는 종이 마찰음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너 혹시 녹음도 했어? 재훈의 목소리는 거친 사포에 긁힌 듯 형편없이 갈라져 쇳소리를 냈다. 그는 은서의 주머니 쪽을 뚫어지라 노려보며 금방이라도 테이블을 짚고 넘어와 덤벼들 기세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은서는 서류 봉투를 가방에 챙겨 넣고 지퍼를 쫙 잠갔다. 그 보상금은 우리 아빠가 목숨과 맞바꾼 피 같은 돈이야. 시체 팔아먹을 궁리까지 하는 인간들인데 내가 왜 녹음을 안 하겠어? 은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8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잤던 그 사내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낡아 빠진 그 회색 맨투맨 티셔츠 차림이 지금 보니 기가 막히게 우스꽝스러웠다. 변호사 선임할 돈이나 넉넉히 준비해둬. 며칠 안에 법원에서 소장 날아갈 테니까. 그녀는 사색이 된 재훈의 얼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카페 유리문을 거세게 밀치고 나갔다. 길바닥을 뒹구는 낙엽과 섞인 매서운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은서는 외투깃을 여미며 어두운 밤거리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 사실과 장례식장 녹취록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다. 그날 오전 은서는 친정집, 그러니까 아버지가 생전에 새들어 살던 퀴퀴한 반지하 단칸방에서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평생 공사판을 전전하며 사셨던 터라 아버지가 남긴 살림살이는 눈물이 날 만큼 초라했다. 낡은 철문 밖에서 갑자기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은서는 들고 있던 종이 상자를 내려놓고 다가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시어머니 오순자가 서 있었다. 언제나 폼을 잡고 입고 다니던 그 낙타털 코트가 아니라 칙칙하고 낡은 패딩 점퍼를 대충 꿰입은 꼴이었다. 머리는 미용실에 다녀오지 않아 이마 쪽에 부스스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양손에는 번지르르하게 포장된 사과 한 상자와 최고급 백화점 로고가 떡하니 박힌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은서의 얼굴을 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리더니 이내 은서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짓을 저질렀다. 털썩. 시어머니가 무릎을 꺾고 그 차디찬 현관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엎드린 것이다. 은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콧물이 섞인 울음기가 한가득 묻어 있었다. 불과 3일 전 회사 로비에서 짐승처럼 악을 쓰던 인간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어미가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그날 장례식장에서는 귀신이 씌었나 봐. 노망이 났지. 내가 어른 무시하고 한 번만 덮어다오. 은서는 신발장 위 한 칸 높은 턱에 서서 바닥에 납작 엎드린 여자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재훈이 그놈도 한순간에 눈이 뒤집혀서 그런 거야. 그 미정인지 뭔지 하는 여우 같은 기집애 벌써 다 정리하고 내쫓았단다. 진짜야. 앞으로 2번 다시 딴짓거리 안 할 거야. 시어머니는 손에 든 사과와 한우 상자를 은서의 신발코에 닿을 만큼 앞으로 밀어붙였다. 내가 죽은 애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저번에 유산된 애는 가슴 아프지만 앞으로 새끼치고 오순도순 살면 되잖니. 이거 진짜 법정까지 가면 재훈이 학원 문 닫아야 해. 내 아들 인생 쪽난다고. 은서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정수리를 넘어 복도 벽면에 흉하게 벗겨진 페인트 자국을 향했다. 며칠 전 장례식장 비상계단의 그 스산한 센서등 아래서 제 팔뚝을 꼬집어대며 산재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번뜩이던 시어머니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때 저 여자는 방금 숨을 거둔 사돈어른에 대해 털끝만큼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 집안에서 인생이 쪽난 사람이 대체 누구인지 단 한 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까? 은서야, 시어미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제발 그 가압류 좀 풀어줘. 그 집은. 어머니. 은서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시어머니가 번쩍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는 신락 같은 희망이 일렁였다. 일어나세요. 은서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억양도 없었다. 마치 길을 묻는 낯선 행인에게 답하듯 무미건조했다. 바닥 차갑습니다. 말을 마친 은서가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시어머니가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육중한 철문이 그녀의 코앞에서 쾅 하고 닫혀버렸다. 찰칵, 문이 잠기는 소리가 냉정하게 울렸다. 은서야, 강은서. 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다. 좁아터진 반지하 복도에 쿵쿵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문 열어. 이 독한 년아. 내가 기어이 우리 집안 풍비박산 낼 작정이냐. 은서는 밖에서 개가 짖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로 돌아와 다시 유품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다. 밖에서의 발악과 욕설은 무려 40분이나 이어졌다. 참다 못한 위층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야 상황이 정리되었다. 골목 어귀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울리고 경찰의 엄격한 신문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질질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 소리가 멀어졌다. 방 안은 마침내 무덤 같은 정적을 되찾았다. 은서가 종이 상자에서 까만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다. 어제 아버지가 일하시던 현장 반장님이 전해주고 가신 아버지의 라커룸에 남아있던 유품들이었다. 허옇게 색이 바랜 형광조끼, 시멘트 가루가 덕지덕지 들러붙은 낡은 안전화, 먹다 남은 박하사탕 반 봉지, 그리고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손바닥만 한 까만 수첩. 아버지는 평생 가계부 쓰듯 매일매일 메모를 남기는 습관이 있으셨다. 은서가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종이에서는 기계 기름과 싸구려, 비누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앞부분은 소소한 내용투성이었다. 4월 12일 쌀 20kg 구매 3만 원. 5월 8일 우리 은서 먹일 홍삼액 8만 원. 책장을 넘기던 은서의 손끝이 갑자기 굳어버렸다. 그녀의 두 눈이 2019년 3월이라고 적힌 페이지에 징그럽게 못 박혔다. 재훈이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비와 보증금을 마련하느라 사방팔방 돈을 구하러 다니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19년 3월 15일 김서방 학원 보증금 보탬 3천만 원. 사돈어른이 나중에 꼭 갚겠다고 하심. 그 줄의 글씨는 다른 곳보다 훨씬 굵게 꾹꾹 눌러 쓰여 있었고 획 하나하나에 안간힘을 쓴 흔적이 역력했다. 은서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았다.
아버지는 십수년을 공사판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오른손 마디마디가 심하게 굽어버려 비가 오는 날이면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셨다. 이 글자를 적어 내려가던 그 순간 아버지의 손은 틀림없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을 것이다. 3천만 원. 그해 시어머니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시골 땅을 팔아 아들 학원 보증금을 대줬다고 떠벌리고 다녔다. 집구석에서도 재훈과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 돈의 진짜 출처에 대해 입을 뻥긋하지 않았다. 진실은 녹슨 칼날처럼 다가와 은서의 지난 8년이라는 세월을 살점 하나하나 발라내듯 잔인하게 난도질했다. 시어머니는 분명 며느리 핑계를 대며 몰래 친정아버지를 찾아가 손을 벌렸을 것이다. 사돈어른, 은서가 시집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재훈이 사업이 엎어지면 은서도 길바닥에 나앉아야 할 판인데 사돈어른이 조금만 힘을 보태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혀를 놀렸겠지. 딸년 시집 보낼 때 혼수 보태주겠다고 예순이 넘어서도 비계 위에서 목숨을 내놓고 일하던 그 늙은이는 군말 없이 자신의 노후 자금 전부를 내어준 것이다. 차용증 한 장 써달라는 소리도 못한 채 그리고는 혼자서 그 엄청난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딸에게 전화를 걸 때마다 여전히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셨다. 우리 은서, 김서방이 잘해주고 툭.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그 투박한 글씨를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이 후드득 쏟아졌다. 은서는 두 손으로 그 얇디 얇은 수첩을 부여잡고 제 가슴팍으로 미친 듯이 끌어안았다. 목구멍에서 숨이 넘어갈 듯한 꺽꺽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기도가 꽉 막힌 사람처럼 입을 쩍 벌리고 헐떡였지만 폐부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 순식간에 그녀를 집어삼켰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서늘하고 텅 빈 반지하 단칸방에서 은서는 먼지 구덩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보름 만에 처음으로 통곡을 쏟아냈다. 그야말로 피를 토하는 듯한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종이 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지식이며 내장이 다 끊어질 듯 울부짖었다. 구역질이 날 정도로 위장이 뒤틀렸다.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시댁 식구들이 사무치게 원망스러웠고 주방에 처박혀 눈치만 보느라 제 아버지의 고혈이 빨리는 줄도 몰랐던 바보 같은 자기 자신이 죽도록 원망스러웠다. 한 달 뒤 서울 가정법원 조정실. 실내에는 히터가 답답하게 틀어져 있어 숨쉬기조차 벅찼다. 직사각형의 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은서와 재훈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재훈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반쪽이 되어 있었다. 눈가엔 퀭하게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쫙 빼입은 정장품이 헐렁하게 남아돌아 안쓰러울 지경이었다. 그는 쉴 새 없이 티슈를 뽑아 이마에 식은땀을 닦아내며 맞은편에 앉은 은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조정위원이 눈앞에 쌓인 두꺼운 서류 뭉치를 뒤적거렸다. 은서 측 김 변호사가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하나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은행 입출금 내역서, 내연 여와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산재 보상금을 강탈하려던 시어머니의 음성 파일까지. 그 모든 증거들이 커다란 쇠망치가 되어 상대방의 알량한 방어벽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재산 분할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유책 사유에 관하여 피고 측은 장기간의 외도 사실이 명백하며 피고의 모친은 원고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정신적 압박을 가하여 사망 보상금을 갈취하려 시도했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이는 혼인관계 유지의 기본이 되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심각하게 저버린 행위입니다. 재훈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안경을 고쳐 썼다. 마지막 발악을 해보려는 수작이었다. 조정의원님, 피고의 모친께서 장례식장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신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이 곧 피고 본인의 의사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3천만 원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빼들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망인의 일방적인 수첩 메모에 불과합니다. 법리적으로 볼 때 장인이 사위의 사업 자금을 보태준 행위는 명시적인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서른이 아랫사람에게 대가 없이 베푼 증여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3천만 원은 변제 의무가 있는 채무액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합니다. 재훈이 그 옆에서 꼴에 살겠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썩은 동아줄이라도 꽉 움켜쥔 꼴이었다.
은서는 벌레를 보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은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죽은 장인어른의 피 같은 돈을 떼어먹겠다고 저러고 있었다. 그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는 피고 측이 입맛대로 해석할 문제가 아닙니다. 김 변호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파일철에서 컬러로 인쇄된 캡처본 한 장을 꺼내 조정위원에게 건넸다. 동시에 그 복사본을 맞은편 쪽으로 슥 밀어주었다. 원고 부친의 유품인 구형 휴대전화에서 복원해낸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재훈의 동공이 그 종이 조각 위로 향했다. 2019년 4월 2일에 발송된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강태수. 김서방, 그 돈은 급한 거 아니니 학원 자리 잡고 돈 벌면 천천히 갚아도 되네. 우리 은서랑 싸우지 말고 잘 살기만 해. 사돈 어른이 이자 쳐서 준다는 말은 넣어두라고 전해주게. 가족끼리 무슨 이자인가. 그리고 그 아래 재훈이 보낸 단답형의 답장 하나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었다. 네, 장인어른. 조정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재훈의 변호사는 그 답장을 확인하더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쥐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승산이 전혀 없는 완벽한 패소임을 직감한 것이다. 조정위원이 서류 너머로 재훈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혐오감과 경멸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위원은 이내 고개를 숙이고 결제 서류 위에 거침없이 선을 그어버렸다. 한 달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떨어졌다. 서울 가정법원의 판결문은 한치의 자비도 없이 명확했다. 피고 정재훈은 혼인 파탄의 중대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되어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 소유권의 70%를 원고 강은서에게 이전하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의 60%를 분할해 지급하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 위자료 명목으로 4천만 원을 지급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3천만 원의 성격이었다. 법원은 이를 명백한 대여금으로 인정하여 피고가 법정 이자까지 철저하게 계산하여 강태수의 유일한 상속인인 원고에게 전액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거기에 더해 시어머니 오순자가 수년간 용돈 명목으로 착복해온 차명 계좌 역시 부부 공동재산에서 유출된 것으로 간주, 샅샅이 추적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강제 포함되었다. 이 모든 판결 금액은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집행되어야 하며 불이행 시 피고 명의의 모든 자녀 자산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경매가 들어갈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가 덧붙여졌다. 법원 문을 나서던 날 서울 하늘에는 부슬부슬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1층 로비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은서는 판결문을 반듯하게 접어 가방 안쪽 주머니에 소중히 찔러 넣었다. 몸을 돌린 그녀의 시야에 복도 끝 벤치에 널브러져 있는 인형이 들어왔다. 시어머니 오순자가 나무 벤치에 반쯤 넋이 나간 채 주저앉아 있었다. 코트도 걸치지 못하고 얇은 스웨터 하나만 입은 채 척추가 꺾인 노파처럼 쪼그라들어 있었다. 물기 하나 없이 말라버린 허수아비 꼴이었다. 한 손으로는 가슴팍을 쥐어뜯듯 부여잡고 다른 한 손은 허공에 맥없이 늘어뜨린 채였다. 그 옆에는 재훈이 법원 집행문 뭉치를 손에 쥔 채 혼이 빠져나간 동공으로 바닥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서 있었다. 어찌 이런 일이. 시어머니의 입술이 사시나무 떨듯 파르르 떨렸다. 허공을 맴도는 초점 없는 눈빛으로 고장난 라디오처럼 똑같은 말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내 집 우리 아들 피 같은 돈 어떻게 하루아침. 은서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경쾌했다. 그녀는 그들 앞을 보란 듯이 꼿꼿하게 걸어 지나갔다. 돌아보지조차 않았다. 3개월 후 경기도 과천시 리모델링을 간 마친 아담한 소형 아파트. 따스한 오후의 햇살이 정남향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밝은색 강마루 바닥 위로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20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불필요한 짐 하나 없이 깔끔했고 공기 중에는 새 나무 냄새와 상큼한 시트러스 디퓨저 향이 기분 좋게 섞여 있었다. 넉넉하고 편안한 홈웨어를 입은 은서는 분무기를 들고 베란다 창틀에 놓인 스킨답서스 화분에 물을 뿌려주고 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애지중지하시던 식물이었다. 곰팡내 나던 반지하에서 탈출해 따사로운 볕을 듬뿍 받은 덕분인지
잎사귀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며 새순까지 밀어 올리고 있었다. 화분 곁에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빛바랜 형광조끼 차림으로 눈가에 주름이 지도록 활짝 웃고 계셨다. 거실 탁자 위 휴대전화가 징 울렸다. 해외 영상 통화였다. 은서는 앞치마에 손을 닿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액정 너머로 약간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한 남동생의 얼굴이 나타났다. 배경은 호주 워킹 홀리데이 농장의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다. 누나, 이사 짐 정리는 좀 끝났어? 동생이 물었다. 응, 다 끝났어. 오후에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도 마쳤고. 은서는 카메라를 돌려 햇살이 쏟아지는 창밖 풍경을 비춰주었다. 집은 좀 좁아도 정남향이라 한겨울에도 보일러 안 틀어도 후끈후끈해. 동생은 화면을 빤히 바라보더니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왈칵 눈시울을 붉혔다. 누나 진짜 미안해. 아빠 돌아가셨을 때 가보지도 못하고 그 진흙탕 같은 일들도 누나 혼자 다 뒤집어 쓰게 만들고.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은서가 희미하게 웃었다.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했다. 다시 렌즈를 자신 쪽으로 돌려 동생의 눈을 맞췄다. 아빠가 남겨주신 거,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한테 단 1원도 안 뺏겼어. 넌 걱정 말고 거기서 돈이나 열심히 모아. 누나 몫은 누나가 다 알아서 찾아왔으니까. 화면 속 동생은 투박한 손등으로 눈물을 쓱 훔쳐내고는 목이 맨 채로 끄덕끄덕했다. 통화를 마친 은서는 주방으로 걸음을 옮겼다. 싱크대 안은 물기 하나 없이 뽀송뽀송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갈비핏물도 머리가 지끈거리는 18가지 잔치상 메뉴도 없었다. 그녀는 정수기에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내려 천천히 음미하듯 마셨다. 건너 재훈네 소식을 전에 들은 적이 있었다. 법원에서 떨어진 어마어마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갚느라 재훈은 이제 막 입소문이 나던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권을 헐값에 넘겨야만 했다고 한다. 빈털터리가 된 것도 모자라 연체금까지 쌓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내연녀 박미정은 보름도 안 돼서 카카오톡 계정까지 싹 다 탈퇴하고 연기처럼 증발해버렸단다. 오피스텔도 날아가고 밥줄도 끊긴 재훈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노원구 달동네로 쫓겨나듯 들어갔다. 시어머니가 30년 전에 사두었던 15평짜리 낡은 빌라였다. 사방에 곰팡이가 슬고 겨울이면 칼바람이 들이치는 곳. 연속된 충격으로 시어머니의 혈압 수치는 하늘을 찔렀고 지금은 하루에 독한 알약만 4-4알씩 삼키며 큰 소리 낼 기력조차 잃고 시름시름 앓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딴 이야기들은 이제 은서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11월 첫째 주 서울에 큰 추위가 찾아왔다. 점심시간 회사 빌딩을 나선 은서는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찬 바람에 몸을 움츠렸다. 횡단보도를 건너 길 건너편 편의점으로 쏙 들어갔다. 편의점 안은 온풍기가 돌아가 따뜻했다. 진열대에는 여러 가지 도시락과 간편식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은서는 데리야키 치킨 도시락을 하나 골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4,500원입니다. 데워드릴까요?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네, 부탁드려요. 아르바이트생은 비닐 포장을 벗겨내고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밀어 넣었다. 웅웅거리는 낮은 소리와 함께 노란 조명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다. 은서는 카운터 옆에 서서 기다리며 무료하게 고개를 돌려 편의점의 통유리창 밖을 내다보았다. 도로 건너편 인도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까만 롱패딩을 걸친 꼴이 말이 아니었다. 소매 끝은 보풀이 잔뜩 일어나 있었고 어깨에는 시멘트 가루인지 모를 먼지가 허옇게 묻어 있었다. 머리칼은 덥수룩하게 자라바람에 마구 헝클어지고 있었다. 재훈이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차들이 오가는 도로를 사이에 둔 채 편의점 안에 은서를 뚫어지라 응시하고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푹 꺼진 두 뺨과 시퍼렇게 수염이 올라온 턱이 선명하게 보였다. 은서의 시선이 닿자 재훈의 어깨가 흠칫 떨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발짝 내디뎠고 갈라진 입술이 달싹이는 것이 그녀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려는 것 같기도 하고 손에 쥔 봉투를 들어 올리려는 것 같기도 했다. 은서는 조용히 3초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분노도, 통쾌함도, 연민도 없었다. 그저 길을 막고 있는 플라스틱 고가를 쳐다보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거두고 몸을 돌렸다. 띵! 전자레인지에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손님, 도시락 다 데워졌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은서는 따뜻한 플라스틱 용기를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바닥을 타고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온기가 느껴졌다. 창가 쪽 바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쪼갰다. 그녀는 더 이상 창밖을 보지 않았다. 김이 나는 밥과 닭고기를 한 입 먹었다. 양념 맛이 좀 강했지만 전형적인 공장 생산품의 맛이었다. 은서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씹어 삼켰다. 등 뒤에서 싱크대를 두드리며 뭘 꾸물거리냐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다. 반찬꼴이 옹색하다고 타박하는 사람도 없었다. 남의 월급 통장을 뺏어가고 80만 원만 적선하듯 던져주는 사람도 없었다. 창밖으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었다. 마른 은행잎들이 공중에서 소용돌이 쳤다. 은서가 마지막 남은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도로 건너편에는 아무도 없었다. 바람에 날려 아스팔트 바닥을 뒹굴던 하얀 봉투 하나만이 더러운 쓰레기통 구석에 처박혀 있을 뿐이었다. 은서는 냅킨을 뽑아 입가를 닦아냈다. 빈 도시락을 분리수거함에 버린 그녀는 편의점 문을 열고 눈부신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나갔다. 끝.